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며칠 전 전남 해남군의 한 해변에서 고선박으로 추정되는 선체가 발견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된 17번째 고선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난파가 된 배인지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흔적의 역사, 난파선에서 발굴된 흥미로운 유물들과 거기에 얽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난파된 고선박이 드론 촬영을 하다가 발견했다고요? 예, 대학원생이 논문 준비하려고 드론을 촬영하다가 갯벌에 배 형체가 노출되어서 신고했는데요. 네. 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이 달려가서 고선박으로 추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전형적인 그런 전통 선박인 한선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밑이 평평한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일부터 정식 발굴에 들어갑니다. 그럼 난파선 하면 신안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신안선이 효시고 이것도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76년부터 84년까지 8년간 조사되었고, 예. 즉 11차례 인연결과 그 중국 도자기를 위주로 한 23,500여 점 유물이 나왔고, 동전도 한 그 800만 개, 28톤 정도가 인용됐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난파선이 2007년에 쭈꾸미가 이제 한 마리가 유명하죠. 네. 청자 접시를 발로 끌어안고 이제 잡히는 덕분에 찾아낸 그런 태안선. 여기도 인양된 유물이 한 23,800여 점인데 절대 다수 23,700여 점이 고려자기였습니다. 보물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보물선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안 앞바다에서는 고려시대 침물선 세척, 마도 1, 2, 3호 잇따라 인양됐는데 세척 화물 대부분이 뭐 이런 쌀콩, 메밀, 곡물 같은 거, 그다음에 건어물, 젓갈류였고요. 그래서 네. 태안선이 청자운반선이라고 하면 마도 1, 2, 3호선은 식량운반선이다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이후에 계속 난파선이 이제 발견 신고되고 발굴되고 있는데 그 17척 중에 바닷속이 아닌 갯벌에 석연된 고선박이 8척에 이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방파제, 해안도로 이런 걸 건설하면서 예. 지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갯벌 안에 숨어있던 고선박이 노출되죠. 갯벌이 깎이다 보니까 노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확인된 그 해남 송오리선 역시 그 방파제 공사로 해서 주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갯벌 속에서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17척이면은 꽤 많은 숫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자기 고려 청자가 쏟아져 나온 태안선 그리고 마도 1, 2, 3호선이 이제 각광을 받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신안선도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2015년에 발굴된 안산 대부도 2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물에 좀 꽂혀 있는데요. 예. 그 대부도 2호선은 2014년에 그 맨손 낚시하다가 어부가 발견한 건데요. 네. 그 해안에서 한 530m 떨어진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나 이제 그 뭐 지역이 바뀌면서 그런 건데, 그 전에도 한 3.5km 떨어진 곳에서 고려시대 배 일부를 발견한 적이 있어서 그것이 대부도 1호선이고 이번에 발견한 게 2호선인데, 그 지난번에 2014년에 발견한 게 2호선인데요. 갯벌 속에 묻혀 있다가 시어와 방파제, 해안도로 건설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바뀌고 그래서 갯벌이 깎이면서 배들이 노출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달간 발굴 조사한 다음에 인양을 했는데 선체를 굉장히 신기한 유물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유물이길래 신기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갯벌에 박힌 선체를 인양하려고 배 바깥편 이렇게 판을 들어올리는데 갑자기 딱 들어올리는 순간에 붉은색의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감시 있잖아요. 감시. 감요? 우리가 먹는 감? 먹는 감. 그다음에 그 감이 그냥 까만 게 아니라 빨간색의 그 과육이 이렇게 드러난 채로, 그래서 나뭇가지 뭉치하고 함께 노출이 되어서 한눈에 봐도 이거는 곡감 꾸러미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바닷속 안에 있었고 갯벌 안에 있었던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굴단원이 이 과육에 코를 싹 갖다 댔더니 감의 향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 그랬더니 자기는 말을 씀해주는 분은 자기는 못 맡았는데 옆에 진짜 인양했던 사람이 맡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곡감사에 이제 몇 개 나뭇가지를 묶은 흔적이 발견됐고, 이 곡감을 나뭇가지에 여러 개 꽂고 몇 다발 단위로 줄로 묶은 것이 이제 확실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곡감을 낱개로 이렇게 잘 포장하잖아요. 그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나뭇가지에 쭉 꽂아서 보관하고 운반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뭇가지에 꽂힌 곡감을 빼먹었는데 그때 나온 말이 곡감 빼먹듯이 빼먹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설마 고려시대 때 그 꽃감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곶감 씨앗, 선박의 받침목 등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 연대 측정을 했는데 1151년에서 1224년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세기에서 13세기 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출토된 청자가 있어요. 그 그릇을 보니까 그 그릇이 유행했던 시기가 12세기 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얼추 비슷한 얘기죠. 아니 800년 전 과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의심스럽죠. 왜? 이게 딱 그 사진을 보시면 알 건데요. 거기다가 난파선하고 곶감 치면 아마 기사가 나와 있을 텐데 제가 봐도 의심스럽습니다. 800년이 지났는데 마치 오늘 나뭇가지에 꽂은 곶감처럼 붉은 빛을 이렇게 발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수중 발굴의 미학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식물과 같은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유기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 공기 중에 노출되면 썩어 사라지고 말죠. 그렇죠. 그러나 공기가 통하지 않은 수중의 그 갯벌, 개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곶감도 그렇게 800년 정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제 물에 가라앉은 거잖아요. 네. 그럼 하다못해 물고기가 쪼아먹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어떻게 발견됐냐고 네. 저도 물어봤는데 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곶감이 선체 바닥에 이렇게 선체에 눌려가지고 뻘 속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선체를 들어올리니까 노출된 거거든요. 예.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진공 상태였다라는 거죠. 딱 깔려 있으니까 그런 상태였어요. 눌려 있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맞다 하더라도 네. 곶감의 색깔이 이렇게 붉게 남아 있다는 거는 그것도 또 불가사의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중이기 때문에 공기가 안 통해서 가능한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마도 3호선에 확인된 항아리 가운데는 청어, 전어, 밴댕이, 조개와 같은 소형 어류뼈들이 뒤섞여 담겨 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예. 거기 보면 그 전어, 밴댕이 같은 경우는 쉽게 부패되는 소형 어종이잖아요. 이런 걸 예. 뒤섞어 가지고 뭔가 발효시키고 염장하고 그래서 젓갈로 만든 잡젓 같은 거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 네. 밀봉된 항아리를 보면 된장과 같은 장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 또 말려서 포로 만든 그런 그 생선 뼈 같은 걸 보면 발굴 당시에 뼈와 뼈 사이에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 누런 생선살이 고스란히 붙어있는 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색깔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빛 같은 것도 발견이 되는데 네. 지금 막 사용해도 될 만큼 굉장히 생생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공기 중에 노출이 됐다고 하면 다 뭐 색도 바라고 예. 그냥 형체도 잘 안 남아 있었겠다 싶겠네요. 그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도 아까 2호선에 확인된 곶감 꾸러미 있잖아요. 예. 발굴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붉은색의 싱싱한 곶감 흔적이 노출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발굴단에서 주변의 흙까지 그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 곶감 꾸러미를 인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공기 중에 노출된 곶감 부위는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까맣게 변색되고 말았습니다. 그 기사 보면 까맣게 변색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곶감 꾸러미는 수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그처럼 까맣게 변한 채로. 그런데 예. 보통 발굴 유물 같은 경우는 보존 처리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말끔하게 복원되곤 하는데 이 800년 전의 곶감이 정말로 이 보존 처리, 과학적인 보존 처리를 통해서 붉은 과육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게 될지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안 되찾으면 진짜 아쉬운데요. 그러게 말이죠. 네. 네. 근데 그동안에 보물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고선박들이 인양됐다고 하면은 네. 뭐 고려 청자가 많이 나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만 많았는데 네. 이런 소소한 생활용물이 있다는 생각은 별로 못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 식량 운반선으로 알려진 마도 1, 2, 3호선이 뭐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 고려작이라든가 중국작 이런 것들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다가 요즘에는 좀 이렇게 생활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예.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고급 청자가 참기름병이라든가 꿀단지로 쓰였던 기억나요. 거 그런 게 있는데요. 예. 이 목에 달려 있는 죽차를 보면 거기다가 뭐 참기름을 담았음을 표시한 참진자를 쓰고 또 어떤 청자의 목을 보면 꿀을 뜻하는 정밀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 이거는 참기름병과 꿀단지로 쓰였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장기알도 46개가 발견된 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 안에서 장기 뒀던 거. 예, 근데 이건 좀 안타깝죠.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장기를 두다가 예. 갑작스러운 풍랑에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침몰하는 바람에 선원들이 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에 유물 발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많은 선원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08년에 태안선 발굴 당시에 수심 15m 바닥에서 인골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네. 이 사람의 인골을 보면 160cm 정도 되고 3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주인공의 팔뼈하고 척추를 보면 육체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발달돼 있더라라는 거고 네. 그리고 골절이라든가 질병의 흔적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굉장히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뱃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건데 예. 이 인고를 보면 발견 당시 오른쪽 팔은 길게 펼친 것처럼 옆으로 폈고 그다음에 예. 어깨뼈와 척추 이런 것들은 정면에서 약간 들린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배가 갑자기 침몰하니까 이 선원이 5겹으로 선적돼 있던 그런 도자기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위해서 왼쪽으로 틀어서 상반신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선에 뭐 청자가 몇만 점이 실리고 그랬을 테니까 얼마나 짐을 많이 실었겠어요. 그렇죠. 그게 네. 갑자기 배가 흔들리면서 확 한쪽으로 쏠리니까 거의 네. 깔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마도 1, 2, 3호선에 비해서는 조명받지 못한 마도 4호선이 있는데 예. 그 마도 4호선에 그런 코드가 숨겨져 있는데 사실 이 마도 4호선은 그 난파선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태안 앞바다 조사하다가 발견했는데 보니까 조선 전기 분천 사기가 이제 150여 점이나 쏟아져 나와서 네. 명문 목관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분청 사기의 명문 목관이나 이런 이 명문 사기를 보니까 1403년 설치된 내섬시라는 관청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나주에서 광흥창을 향한다라는 명문이 새겨진 목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의미예요? 내섬시와 광흥창, 나주. 그 이게 내섬시는 1403년에 이제 설치된 궁궐의 물품을 관장하는 관청이고 예. 광흥창은 관리들의 녹봉을 관리하는 관청이거든요. 그리고 이 발견된 분청사기는 15세기 초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태종실록 1413년자를 보면은 태종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해마다 사기 그릇을 진상을 하는 명을 내리거든요. 네. 그 출토 유물을 보면은 벼도 있고 보리도 있고 그다음에 새끼줄로 묶인 숫돌 따발도 있는데 숫돌은 나주 특산품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마도 4호선은 1403년이나 1413년 이후 그다음에 15세기 초반에 궁궐의 물품을 관장하는 내섬시의 주도로 해서 전라도에서 걷어들인 세금과 특산물을 나주에서 서울의 광흥창으로 실어 나른 조운선 즉 세금 운반선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가 어느 순간에 침몰했냐를 제가 한번 실록을 예. 찾아봤는데 예. 태종실록을 보면 1404년, 1412년 이렇게 보면 전라도 조운선이 계속 침몰하더라라는 기사가 떠 있고 예. 1414년 그런 그 실록을 보면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전라도 조운선 66척이 태풍으로 파손해서 200여 명이 익사하고 쌀과 콩 5,800여 섬이 침몰됐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와, 66척이 침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거 엄청난 참사였던 거네요. 예, 뭐 1403년에도 이런 뭐 사고가 있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큰 사고들이 많이 네. 그때 당시에 일어났어요. 이 실록을 보면 태종이 그런 말을 해요. 태풍이 빈발하는 7, 8월에는 조운선을 띄우지 말라라고 이제 누차히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양을 안 따르고 담당 관청인 호조가 전라도 절제사한테 예. 조운선 띄우라고 이제 그런 공문을 보내고 이 도 절제사가 아무런 의의 없이 배를 띄워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인재네요. 그렇습니다. 요즘도 뭐 큰 사고가 나면 거의 다 인재가 네. 많죠. 그래서 이 음력 8월이거든요. 태풍이 빈발하는 때여서 배를 띄우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라는 거고 태종실록을 보면 반드시 태안 앞바다를 통과해야 되는 전라도 조운선은 늘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1448년 그리고 1451년 뭐 145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라도 조운선이 계속 침몰하는 사고가 있고 1455년에는 조운선이 54척이 그 뭐 침몰해 가지고 뭐 그리고 실종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마도사호선은 지금 실록에 등장하는 그 침몰한 배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1395년에서 1455년에서 60년 사이에 안흥량 그러니까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된 그런 해안 사고의 통계를 보면 파손 및 침몰된 선박이 한 200척 정도가 되고 네. 인명 피해가 1,200명이라고 그러고요. 미국 손실이 15,800석 이상이거든요. 아마 그중에서 이 전라도 조운선인 마도 4호선의 침몰 사고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배에 몇 명이나 타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 배가 원래 그 고려시대 선박 이런 걸 보면 그 청동 숟가락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 젓가락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고려시대 선박을 보면 마도 1, 2, 3 뭐 이렇게 청동 숟가락이 13점, 12점, 9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배마다. 이거는 침몰 과정에서 유실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15점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고려시대 선박의 승선 인원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조선 정기의 선박인 마도 4호선 보면은 나무젓가락이 38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둘로 나누면 19명 정도 되죠. 그 정도가 되잖아요. 탑승 인원이 19명에서 20명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사망자 숫자를 세는데 숟가락 젓가락 숫자를 세야 되는 게 좀 씁쓸하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어찌됐든 이렇게 탑승 인원을 추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이 조세 책임자였던 전라도 조이백의 항해 일기를 보면 12척에 승선한 인원이 228명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척당 평균 19명이니까 마도 4호선의 추정 인원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배에 이 정도면은 꽤 많은 인원이 탑승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이 크기로 보면 왜냐하면 이 운반선이기 때문에 화물 적재가 우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선창 안에는 태반이 이제 화물을 적재하거나 선상용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했을 것이고 승선자들은 흔들린 갑판 위에서 이제 힘들게 불을 피거나 혹은 불똥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양된 밥솥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식사량을 기준으로 할 때 45인분 정도로 해당될 만큼 엄청 크거든요. 원래 조선 사람들이 대식가로 소문나 있어서 요즘 사람들보다 뭐 한 4배 정도의 밥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은 리즈러블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밥심으로 버텼다는 얘기네요. 요즘처럼 먹을거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중발굴 건져낸 난파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중발굴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꿈이 있대요. 그 뭐냐면 거북선을 발견하는 거다라는 거죠. 거북선을요?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활약한 수군의 돌격선인지 거북선인데 1970년대 이후에 50년 정도 이상 끈질기 시도했는데 번번이 아직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남해 어느 바다에서 묻혀 있을 수 있는 거북선을 찾는다면 이것은 희대의 발굴 유물이다라고 그래서 꼭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00년 기다리니까 고선박이 발견이 되잖아요. 언젠가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엔 그리고 드론 촬영도 되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갯벌이 깎이면 갯벌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북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그 대발견이다. 역사적인 발견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토픽감인데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 휴가를 가실 때 한번 남해 바다로 가실 때는 한번 갯벌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크놀프입니다. 헤세의 소설 속 여성들은 멀리서 온 낯선 남자들, 방랑자에게 매혹됩니다. 이방인에게, 그것도 머지않아 또 다른 곳으로 떠나버릴 것이 분명한 떠돌이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여성의 심리를 가장 생생히 묘사한 작가가 바로 헤르만 헤세입니다. 약속 없는 쾌락, 통제 불가능한 희열, 그것이 방랑자에게 여성들이 느끼는 매혹의 뿌리입니다. 그가 언제 다시 내게 돌아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설렘을 자극하지요. 크놀프에게 반한 무두장이의 아내는 크놀프에게 더 맛있는 음식, 더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한 여자의 위험한 사랑을 바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크놀프는 언제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크놀프는 지나친 환대와 여인의 사랑이 자신을 올가매는 것을 참을 수 없지요. 크놀프는 유혹의 귀재였고 떠남의 천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세는 여인들이 방랑자 크놀프에게 느낀 매혹과 관능에만 집중하느라 크놀프가 여인들에게 준 상처는 미처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인생살이를 물끄러미 구경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크놀프에게 남자들은 질투를 느끼고 여자들은 매혹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코눌프를 바라보면서 가족을 챙기고 직업을 가지고 매일의 일상을 걱정하는 우리 정착민의 비애를 곱씹습니다. 무드장이는 코눌프의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손가락을 바라보며 질투를 느낍니다. 직업을 가지고 매일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토록 매력적인 손과 날렵한 걸음걸이를 가질 수 없었지요. 무드장이는 코눌프에게 자신의 안정된 직업과 사랑스러운 부인을 자랑하면서도 코눌프의 눈부신 자유를 부러워합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한한 자유로움을,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고 그들과 매 순간 다정한 친구가 되는 그 스스럼 없음이 부럽습니다. 코눌프는 모든 여인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을 햇살처럼 웃게 만듭니다. 그는 매일 일요일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을 일요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타인에게 그 마법 같은 일요일의 축복을 듬뿍듬뿍 선물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기상통보